자, 챕터 3의 인간공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에 대한 의미는 인간과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태동해서 우리나라에는 1964년도에 그 H대학교에서 인간공학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공학에 대한 목적은 작업 시에 효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비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생산성, 품질 향상, 산업재해 발생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공학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인간과 기계에 대한 체계를 잘 보시면 인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 수작업, 그 다음에는 반자동, 그 다음에 자동,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인공지능, AI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뭐 AI로 넘어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인간-기계 체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에 대한 기능 체계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자, 입력이에요. 기계는 입력을 뭐로 하겠어요? 센서로 하겠죠, 센서로.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판단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뭔가 들어왔어. 이제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감지했어. 그럼 감지하면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정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뇌로 가는 것이고 기계는 어떠한 중앙 처리 장치 그리 갈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얘가 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과 그 결심은 상호 봐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행동을 하라 그랬죠. 딱 보고 사람이다. 만약 지나가서 무슨 웅덩이가 생겼어. 그러면 웅덩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눈이라는 거죠. 자, 눈이 감지를 했단 말이에요. 위험 여부 판단은 뇌가 하겠죠. 이거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거다. 그냥 가라.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안 돼. 위험해. 가지 마. 되돌아와. 지시를 하겠죠. 그러면 뇌는 인간한테 지시하게 되면 지시에 따라 이제 가겠죠. 그게 이제 그 행동 기능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기계는 뭐냐면, 자, 센서를 했어. 센싱을 했어. 근데 이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인간에 대한 거는 판단하지만 기계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가기 때문에, 센서에서 검출이 안 됐네? 그 다음 뭐 부조가 올 건지 아니면 경보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스톱.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이제 장단점을 보시면요. 사람은 아무래도 오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작은 자극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결정할 때 과거의 경험을 또 꺼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어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극을 감지할 수 있고요. 어쩌다 발생되는 거는 사실 본인도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수작업 계산, 수계산, 숫자 계산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정보를 한 번에 왕창 꺼낼 수가 없어요. 근데 기계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인간이 감지 못하는 어떤 초음파, 이런 거, 우리 가시 영역을 벗어난 그 부분을 감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속하게 하면서도 대량에 대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오픈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미리 정해둔 대로만 활동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활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학습을 한다거나 뭘 바꿀 수 있는 그것도 안 돼. 그리고 추리하거나 주관적인 판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기능에 대한 감지 기능과 정보 처리 그리고 행동 기능을 인간과 기계에 대한 우수한 부분만 본다 그러면, 자, 우선 감지 기능의 인간의 우수한 기능은 뭐냐면
전반적 에너지 자극을 감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도 감지할 수 있어요. 판단하기 때문에. 자, 기계가 우수한 건 뭐냐면 감지 기능은 인간이 정상적인 감지 범위 밖에 있는 것도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 인간 및 기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기계는. 그 정보 처리에 관련된 거는 인간의 우수한 부분은 뭐냐면 많은 정보를 장시간을 보관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 많은 양이라는 게 뭐 대량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양을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귀납적 처리 이것도 가능하다. 왜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유발될 것이다. 된 거다. 자,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서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우수한 부분은 뭐냐면 암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처리 능력만 갖고 있다 그러면 연역적 추리 방법. 어떤 게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뭐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양적인 정보 처리도 가능하다. 행동을 봤을 때는 인간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 상태, 일이 많은 상태에서는요 중요한 일만 전념할 수 있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계는 뭐냐면 과부하 상태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기계의 능력만 있다 그러면. 장시간 중량 작업도 가능하죠. 그리고 반복 작업, 동시 작업도 가능해요. 단지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계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계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기능을 저하가 되시거나 아니면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 기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분류는 인간에 의해서 이제 제어 역할 정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수동 기계와 자동 시스템,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수동 기계와 자동화에 대한 거를 구분해 보면, 자,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거는 수동은 완전히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계와 자동화는 기계가 해당을 되는 거고요. 인간 기능에 있어서 수동 체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동력원이 돼요. 본인 자체가. 하지만 기계와 코드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화 체계에서는 뭐 감시, 정비, 어떤 프로그래밍 이런 걸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계 측면에 봤을 때는 수동 체계에서는 인간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계화 체계에서는 동력원도 제공하지만 인간 통계에 따라서 제품도 생산하고, 그리고 자동화 체계에서는 감시 정보, 의사결정은 뭐냐면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정해진 대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한다는 거죠. 사례를 본다 그러면 수동화 시대는 목수나 뭐 대표, 완전 사람 수작업하는 거죠. 뭐 대장장이 하러. 근데 사실 뭐 대장장이도 뭐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뭐 기계화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자, 기계화 체계에서에 대한 사례는 프레스, 뭐 자동차, 밀링 머신 같은 거. 그리고 자동화 체계에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래밍에 의한 뭐 자동 교환대, 로봇, 무인 변전소, 아니면 뭐 NC 머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추세는 뭐겠어요? 이거라는 거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넣을 수 있게끔 인공지능, AI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과 기계가 체계화되어 있을 때 과연 신뢰도는 얼마큼 되느냐? 이 신뢰도 계산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집중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 50%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계는 거의 90%의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기계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얘는. 그래서 인간 기계의 신뢰성 요인 중에 주로 이제 인간 쪽에, 사람 쪽에 보면요. 주의력 같은 경우에는 긴장 수준과 의식 수준에 따라 좀 다르고요. 판단력도 경험과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기계 쪽으로 봤을 때는 신뢰성의 내용에는 고장이 나지 않는 정도라고요. 그리고 또 얘는 단점으로서 우발적인 고장은 예방이 곤란하다는 거죠. 우발적 고장.
그럼 인간과 기계에 대한 그 체계의 신뢰도는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직렬과 하나는 병렬. 자, 직렬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직접 기계를 조작을 해요. 직접. 뭐 프레스 이런 걸 직접 조작한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신뢰도는 인간과 기계 신뢰도를 승산한 곱으로 합니다. 엔드 조건이죠. 엔드 조건. 뭐가 하나 잘못되면 신뢰도는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인간 기계 체계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자, 특징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운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또 예기치 못한 장점도 있어요. 그것도 감지할 수 있다. 단지 뭐냐면 어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수계산, 숫자 계산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병렬 연결은 뭐냐면 사람이 직접 기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걸 사람이 감시래요. 감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신뢰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신뢰도하고 기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게 오화 조건이라는 거죠. 오화 조건.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어느 정도 판단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기계가 하는 걸 감시만 하기 때문에 기계가 판단하다 보니까 초음파 같은 것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수량적 정보 처리도 가능하고 반복 동작 확실하고 미리 정해져 놓은 활동한다는 거죠. 하지만 즉각적인 어떤 우발적인 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은 감시만 하잖아요.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변수가 생겼어. 그럼 물론 기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센서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전혀 예기치 못하는 거 있어. 즉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기계 체계도 봤을 때는 직렬과 병렬에서 직렬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거, 병렬은 사람이 지시한 대로 기계가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우수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사람 해야 되는 역할이 좀 있다 보니까 또 고령화가 또 돼가고 있는 추세고 해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 휴먼 에러의 의미는 뭐냐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하나의 이제 불완전한 행동이에요. 불행동. 행동, 불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저하나 효율을 저하시키고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적절한 원치 않은 인간에 대한 결정 행동이 일탈 현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행동이 어떤 범위를 벗어난 거죠.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결국엔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영향 요인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럼 이 휴먼 에러에 대한 분류를 행동 결과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생략 에러. 자, 필요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실행 에러. 뭔가 하긴 했어.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잘못됐어. 과잉 행동 에러. 꼭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데 시키지 않은 거 꼭 해요. 순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뒤바꿔. 순서를 안 지켜. 시간 에러.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빠르거나 또 너무 늦거나 했을 때 발생되는 시간 에러. 이 시간 에러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지금은 뭐 다 옛날 얘기가 됐지만 이 콘베어 작업할 때 콘베어에 쭉 이렇게 이제 있어서 이 작업자들이 이제 이렇게 뭐 앉든 쓰든 이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이게 물론 이 콘베어에 대한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제품 세트를 조립하는 공정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 이거 쓰고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그것만 좀 틀린 것 뿐이지. 뭐 완성차 만드는 자동차에서도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립하게 되면 얘기는 다르지만 여기서 이만큼 하고 그 다음 작업이 뭐 하고 하게 되면 결국 그것도 이제 하나의 콤베어 작업이거든요. 시간 에러 뭐냐면 이 사람이 워낙 일을 빨리 해. 그러면 빨리 해서 넘겨. 빨리 해서 넘겨. 그럼 이 사람은 작업이 좀 더뎌. 그럼 뭐예요? 일이 항상 밀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여유가 있고. 근데 일이 너무 또 늦어. 상대 이 사람이 너무 늦어. 그럼 이 사람 뒤에는 계속 밀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음 공정을 안 오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시간에 들어서 빨리 하거나 늦게 했을 때 나옵니다. 사람과 기계 시스템에 있어서 빌려보면 뭐 인지 확인 에러, 외계 정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인지되는 과정까지에 발생되는 에러를 이제 그 인지 확인 에러. 판단 기억 에러는 뭐냐면 의사결정에서 중추신경으로부터 처리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요구에 대한 발생되는 에러. 그리고 동작 에러. 조작을 잘못하거나 정찰을 생략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정보 처리 단계에서에 대한 휴먼 에러 보시면 실패. 이건 뭐냐면요. 부적당한 계획으로 인해서 원래 목적 수행을 실패하는 경우. 자, 그리고 경실수. 이건 이제 특히 이제 부주의라는 거죠. 주의를 안 한 거. 간단한 예로서 뭐, 지금은 뭐 저지만, 뭐 다이얼 돌리는 거를 잘못 읽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치를 잘못 봤다거나 뭐 이런 거죠. 자, 위반. 이거는 뭐냐면, 지켜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법규 위반 엄청 많죠, 사실은.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 걸리면 과태료 나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해. 결국 그게 위반이죠. 고의로 따르지 않는 현상. 자, 그러면 이 휴먼 에러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원칙에 관련된 예방 방법을 보면요. 첫 번째, 선발할 때. 사람을 선발할 때 적재적소에 선발해서, 아니,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직무 적성에 맞는 작업자를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훈련. 상황에 따라서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에러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기부여. 어떠한 그 작업자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 갖다가 해서 어떤 자극을 주는 거죠. 이거는 책이 없는 내용인가요? 아, PT 자료에 그 교재에 없는 내용이 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PT 자료하고 교재하고 거의 매칭을 시키는데요. 그 일부는 제가 이제 보완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게 좀 좋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책하고 똑같은 걸 PT하게 되면 그냥 책 보는 게 낫죠, 이게. 그래서 왜냐면 책은 한번 딱 나오게 되면 이걸 사용할 때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상황 정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PT 자료가 좀 계속 보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차수에 만약에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 교재는 같은 교재를 사용하지만 PT 자료는 다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00% 1대1로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분석 및 인간공학적 설계 보시면 어떤 중대한 사건, 사고나 이런 것 같은 막연하게 아차 사고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시스템 접근을 봤을 때는 서버 시스템에 대한 확인 의사나 다이어그램 같은 거로 사용해서 이제 할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출 감소에 대한 부분은 낙하물에 걸려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거. 주사기를 꼽아놓고 뽑지 않아. 그 수술했을 때 집어넣고 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꼬매버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작업자를 고려한 인간공학적 기계 설비에 대한 디자인도 또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PT 자료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는 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부가적인 자료가 나오면 요거는 요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들으시는 거고, 또 필요하시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필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휴먼 에러에 대한 종류를 보면 정신 상태가 잘못돼 일어난 에러, 인간의 심적 에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보시면 절차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잘못 전달했다거나 아니면 절차 이외에 작동을 해서 뭔가 행동을 해서 발생되는 에러, 이런 것들이 인간 심적 에러에 포함이 되어 수 있고요. 이 에러에 대한 요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다 보니까 의식이 좀 부족해, 의욕도 떨어져, 그리고 선천적으로 좀 나쁜,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큰 자극을 받았어요. 아니면 절박한 상황, 절박한 이 사람이 이제 급하게 되면 행동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매우 피로하거나 그다음 방심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심적 에러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행동적 에러는 이제 입력, 정보 처리, 출력, 자동제 관련된 에러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물리적인 요인은 작업 환경이 잘못됐을 때 발생되는 에러입니다. 자, 뭐냐면 이제 일이 너무 단조롭거나 복잡할 때. 일이 너무 단조로우면요, 사람이 단조로운 일을 계속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아주 단순한 걸 계속 하다 보면 분명 안 했는데 한 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뭐냐면 너무 생산성 고집해. 야, 오늘 100개 만들었으니까 내일은 150개, 그 다음 200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연관돼서 너무 질척한다는 거예요.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오늘 몇 시까지 끝내. 뭐 이런 거. 그리고 좀 중요하죠. 기기 배치가 잘못됐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에 설비를 배치하는데, 레이아웃을 결정하는데 작업자가 감시하거나 직접 또 행동을 해야 될 때는 배치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작업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작업자야. 자, 작업 순서가 A, B, C, D, E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시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보면 되는데, 근데 배치가 A, B, C, D, E 이러면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이거 이러면 실수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기 배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 기계 체계의 그 에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케빈의 이제 어떤 함수처럼 그 인간 에러에 대한 거를 체계 수행에 대한 함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K값 상수, 이 상수는 뭐냐면 상수가 제로다 하는 얘기는 체계 수행에 대한 영향이 없어요. 인간 에러가 체계 수행에 영향이 없어요. 이게 빵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 에러가 영향력이 적어. 할 경우에는 이 K값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값이 1보다 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상수값이 1이다 하면 결국에 뭐냐? 인간 에러가 체계 수행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인간 에러에 대한 게 중대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인간에 대한 에러가 결과값이 0이면 체계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수치가 1보다 작다 하면 영향을 주되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얘가 이꼬로 얘다. 인간 에러는 즉시 체계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 함수를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참고 형식으로 보되 그만큼 인간에 대한 행동 에러가 어떤 체계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간 모니터링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장에서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요즘 뭐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을 관리하는 감독자들은요, 그 작업자, 사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작업을 하든 아니면 사람이 어떤 기계를 감시하든 사람의 영향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산업재해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자의 심신 상태, 어떤 근무 시간, 재반 여건을 다 고려해서 두 가지 이상의 모니터링 방법을 좀 잘 조합해서 좀 판단해 주라는 거죠. 자,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자기검사.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알 거라는 거죠. 스스로 본인에 대한 컨디션을. 아, 오늘은 뭐 도저히 내가 기분이 안 돼. 작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본인에 대한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사실 이거는 또 부가적으로 있는 게 있겠죠. 자기 체크를 했어. 그러면 어떤 체크리스트 상에서 나는 오늘 상태가 이러니까 나 요거 할 때 좀 주의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생리학적 모니터링.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지정된 특정한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혈압,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뭐 소변검사에서. 소변검사가 즉시 나오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게 갑자기 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게 되는 건 뭐냐면 혈압은 변동이 심할 수도 있고 혈당도 변동이 심할 수가 있으면 그게 인간 행동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주얼 모니터링. 얼굴을 잘 봐라는 거죠, 얼굴. 얼굴색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태도, 상태를 보고 아, 이 친구가 오늘 괜찮은지 좋지 않은지.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옆에서 안전공사 쪽에서는 이거 많이 쓴대요. 왜냐면 검사나 이런 거 주 목적 하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상태가 안 좋네? 그러면 오늘 검사에서 좀 빼주는, 내근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뭐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이제 물론 다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험도가 따르는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하니까. 자,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반응을 딱 줘요. 자극을 딱 줘.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극을 딱 줬는데 기분 나쁘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심한 화를 낸다는 경우도 있고, 아예 뭐 포기 상태다. 그럼 뭔가 팍팍 찔는데도 아유, 할 때를 해라. 왜 포기하는 상태. 이런 경우. 그래서 자극에 의한 검사. 자극 없는 모니터링은 뭐냐면요. 그 작업자의 어떤 운동하는 그런 그 자체를 잘 보는 거예요, 상태를. 반응은 주지 않았지만 그 상태 행동을 딱 보고 할 수 있는 자극 없는 모니터링.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작업장에서에 대한 인간공학적 안전조치는 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위험 요인을 드러내. 아예. 왜? 위험 요인을 발견이 돼야 그걸 갖다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발굴하고 어떤 목록 작성하고 또 작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걸 또 알려줘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고 위험 없애기. 자, 작업자가 위험 요인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조치를 한 다음에 가는 경우. 그리고 안전조치 이상 유무를 감시해요. 안전하게 조치가 됐는지, 진짜 이게 정상적인 건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잠재 위험을 통제해요. 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거. 그것도 있죠. 그리고 개인보호 지급 및 착용 시기. 안전작업 절차 표시 및 준수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 위험을 통제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를 통제시키는 거. 규제적으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후에 이제 뭐 정전 작업이다, 할선 작업이다, 이런 작업할 때 많이 써요. 요번에 시험지에 나왔어요. 작업 전에 뭐 할 거고,
작업 중에 뭐 할 거고 작업 후에 뭐 할 거냐. 그래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 안전점검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잠재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예요. 자, 사고 발생됐어. 본인의 역할과 대피 요령을 알고 있다면 상당히 유효하기 때문에 개인별 대피 요령과 역할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고 발생 시에 긴급 대피하고 그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거. 또 하나 뭐냐면 사고 원인, 대응 적절성에 대한 조사 및 재발 방지해놓고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잘 보편화가 안 돼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외부 손님이 어떤 특정한 건축물, 건물 속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토론을 한다거나 뭐 방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 오늘 A사에서 B사를 방문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B사 건물의 장소가 4층 4층이 좀 이상하네. 6층 607호에서 회의를 합니다. 자, 가잖아요, 이제. A사에서 B사 6층 607호로 들어갔어요. 자,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목적은 B사에서 A사한테 제품을 홍보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A사는 이제 고객이 되겠죠. 그럼 다 앉혔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홍보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잘 안 하지. 우리나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냐면요. A사는 B사 건물을 처음 들어가잖아요. 6층하고 6층에 607호를 찾아갈 수도 있죠. 6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607호 팻말 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누군가 안내해주면 쫓아가면 되는 거고. 회의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라도 현재 상태에서 화재나 긴급 사고 발생됐을 때 이 건물을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이 건물을 떠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로나 요령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이거 하기 전에. 왜? 중요한 건 사고 발생이 됐을 때 그 건물을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거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국내 어떤 기업을 가니까 그거는 이제 고객들을 불러서 이제 유사한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에 대한 거 홍보를 하는 건데 그걸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안전 담당자가 나와갖고 현재 계신 곳이 어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재 및 비상 경보가 발생되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신속하게 건물을 탈출하십시오. 이걸 먼저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그림 딱 피트 떼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걸 하겠습니다. 이 그림. 근데 사실은 저희도 했었어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처음 오셨으니까 자, 여기 강의실에 어디 있고 여기 탈출할 시는 어떻게 하십시오 했는데 그때는 3층에서 수업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또 2층이도 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 낭비다 했는데 또 많이 또 원하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디 가시든지 어디로 도망갈 건가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만수무강의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